오늘은 그 투탁인의 근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뒤에 투탁인으로 바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탁인의 정의를 제가 내기를 그 성본 유무와는 관계없이 1909년 3월 4일 민적법 시행일 현재 기준으로 자기 본관의 종중보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사람 또는 그 후손, 그럼 매부한 신앙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즉 그 사람 호적에 정주체시라고 적혀 있는데 1909년 3월 4일 현재 정주체시 족보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제가 투탁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투탁인이 되게 된 이유를 보면은 1909년 이전 족보에 기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민적법이 나와가지고 이 민적법으로 나라에서 무조건 되고 성씨 본관을 만들어 적어 넣으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적어 넣게 된 거죠. 자기가 성이 없으면은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친근한 성씨를 선택해서 투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왕하는 김에 말하자면은 좋은 성씨, 자기 마음에 드는 성씨, 좋은 성씨로 투탁하게 되는 거죠. 그 투탁의 성격을 한번 보면은 능동투탁이 있어요. 즉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선택해서 하는 투탁. 그 다음 수동투탁이요. 이거는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나라에서 하라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투탁이죠.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능동투탁자는 성이나 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성이 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딴 걸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 성을 바꾸는 걸 남이 뭐라 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본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 이 자유의사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왈가왈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능동투탁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서 내 성을 바꾸겠소, 본을 바꾸겠소 하는 거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있냐 없냐를 제외한다면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의미가 없는 얘기야. 자기 좋아서 자기가 자기 성 바꾸겠다는 걸 뭐 남이 뭐라 하겠어요. 수동투탁자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니까 좀 짚어봐야 돼요. 국가 시책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개성제로 이제 제도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성씨가 없으니까 성을 만들어야죠. 안 만들면 안 되죠. 나라에서 하라니까. 그리고 성씨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기억도 못해. 그러니 창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는 성씨를 기억하고 있는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묵살을 당했던 성씨를 다시 찾아서 등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는 안 적혀 있는데 기억 속에는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너는 전주철씨 후손이다 그러더라. 이 기억이 있는 거야. 남들은 인정 안 해주지만은 그 족보에도 안 적혀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동투탁자를 좀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무성인, 성씨가 없는 사람, 애당초 성씨가 없어요. 그 다음 망성인, 성씨를 잊어버린 사람. 내가 내 성씨를 잊어버렸으니 남들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니까 무성인하고 망성인은 사실은 겉으로 차이가 없어요. 같아. 나도 내 성씨를 모르고 남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성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성이 있었던 사람이냐 없었던 사람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같은 거라고 봐도 되죠. 그 다음 부성인, 성씨를 부인당한 사람. 나는 전주최씨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남들이 그걸 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 사람. 좀 억울한 사람이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무성인하고 망성인은 유형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이 부성인 이 사람들, 남들이 부인받은 이 사람도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은 결국 망성인이 돼요. 남들이 아무도 내가 전주최 씨라고 하지만 인정을 안 해주던 게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아, 내가 전주최 씨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성인이 망성인이 되고 망성인은 결국 무성인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본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민족은 정착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관향에서 모여서 살았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관향을 떠나서 유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관청에서 잡아가지고 그 관향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본관의 종주가 유랑민 발생을 방지를 했었죠. 그걸 못하게 단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향에서 태어나 관향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게 아니면 이제 그 혼인을 해가지고 처가 마을에 가서 살고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관향에 사는 사람은 대개가 다 동성동본이에요. 그 사람이 양반이냐 상인이냐 관계없이 그 동네에 모여 사는 사람은 양인이나 상인이나 다 같은 본관일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처가살이를 하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본가보다는 외가를 중심으로 구성이 돼. 외가라 그러니까 외사촌하고 같이 산다, 이리 생각하면 오해예요. 내 사촌은 친숙모 집에 살고 내 외사촌은 외숙모 집에 사니까 나는 이종 사촌하고 같이 사는 거죠. 이런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중이나 종중의 형성이 불가능했어요. 이건 이제 문중, 종중 이런 건 다 조선 후기에 와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건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촌수가 먼 동성인, 그러니까 전주최씨에서 촌수가 먼 사람은 지금과는 달리 남이야, 남. 일가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랬다가 이제 조선 후기에 와서 족보가 나오면서 문중이 만들어지고 종중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지금의 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성인, 성씨를 부인당한 사람은 어떻겠느냐. 양반한테 투탁에 생존하는 노비나 부곡인. 이 부곡인들도 그 말하자면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반한테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양반한테 의지해 살면서, 상전한테 의지해 살면서 내가 당신 일가요 하기가 좀 껄끄럽고 어려운 거죠.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일가라고 해야 되지만 그걸 당당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 천민이라 해갖고 족보에 올려주도 않아요. 족보라는 게 사실은 가문이 막 이 영광스럽다고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족보인데 뭐 천민이고 노비를 올려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점차 이제 망성인으로 자기도 자기 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망성인, 성씨를 잊어버린 사람은 오랜 기간 성씨를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그리고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저절로 잊어버리게 된 거죠. 점차 잊어버려 가지고 이제 망성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성을 잊어버리면은 남도 인정 안 해주는데 자기마저 잊어버렸으니까 이제 성이 없는 거나 똑같지,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망성인까지 묶어서 다 무성인, 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한국 사람의 90% 이상의 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 망성인을 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 절반이 성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망성인도 성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냐, 무성인. 고려가 전 국민한테 사성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개성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려 전기부터 이미 한국 사람은 다 성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노비 일부 한 5% 정도에 불과한 노비만 제외하고 다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고려 이후에 다시 노비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은 원래 성씨가 있던 사람이죠. 성씨가 있던 사람이 노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신라 시대부터 대대로 물려오는 노비, 그 사람들만 성이 없고 한 5% 정도, 나머지는 다 성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성을 잊어버린 사람이 그 합쳐지면서 숫자가 늘어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30%다, 뭐 50%다, 뭐 절반은 성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족보가 나오기 이전을 보면은 족보가 없으니까 세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나 향리 같은 사람들은 아, 내가 전주채씨다, 이걸 계속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힘이, 사회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씨를 다 보존해 오는데, 여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말하자면 격가지들, 이 사람들은 다 신분이 격화돼 버리니까 성을 잊어버려서 망성인이 되는 거죠. 신라 호족이 하나의 성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다 그 일가던 사람들이 관계가 점차 소원해지고 멀어지면서부터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세대가 흐르다 보니까 성을 잊어버려요. 기록이 없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막연한 기억 속에서 아, 내가 전주채씨라더라, 뭐 이렇게 구전해 오는 것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족보가 나오고 나니까 뭐냐, 시조 문성공도 형님 되고 동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촌도 있고, 시조 문성공이 전주채씨면은 이 동생, 형님, 사촌 이 다 전주채씨겠죠. 아닐 리가 없지. 나는 전주채씨인데 형님은 전주채씨 아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랬는데 문성공 후손이 족보를 만들어 문성공계 전주채씨가 돼버리니까 족보에 안 적힌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성씨를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일제강점기까지 족보를 만든 성씨가 125개, 그럼 133개는 족보를 못 만들었어요. 절반도 안 되는 거지, 족보를 만든 사람들이. 족보 이후에 가서는 족보에 적힌 사람은 성씨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족보를 만들지 못한 가문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족보가 나온 뒤에 원래 족보에 안 실렸던 사람이 검증 절차를 통과해서 족보에 끼어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족보에 적혀서 다시 이제 그 같은 전주채씨 가문 이렇게 됐겠죠. 중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다시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족보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그 족보 이전하고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능동 투탁이는 어차피 뭐 그 검토의 가치가 없고, 수동 투탁이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부성인은 회기 투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성씨를 부인당한 사람은 그걸 되찾아서 되돌아와서 투탁이 된 거죠. 무성인, 성이 없는 사람하고 성을 잊어버린 사람은 새로 성을 만들어서 투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중부에 편입된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족보에 편입된 거는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냥 본관이 그거라고 호적에만 적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족보 편입을 못한 사람, 편입하지를 못해서 부성인이고 망성인이고 무성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 그 투탁인의 근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까 봤던 그 회기투탁, 자기 본관으로 되돌아간 회기투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